네, 이제 계약의 해제 중요한 파트입니다. 일단은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제. 이 계약은 뭐가 있을까요? 민법이 정한 현상 광고 계약이 현상 광고가 계약이라는 전제라면 총 15가지 플러스 땡땡땡하고 계약이라 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대표적으로는 우리는 매매,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뿐만 아니라 소비대차, 증여, 도급, 여행 등등이 다 그 계약에 해당되는 거고, 따라서 이 해제의 법리는 공부는 이러한 계약의 공통적인 사항인 겁니다. 그럼 해제가 어떤 의미가 있죠? 해제는 계약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제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 근거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고요. 이 구속의 근거는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고 취소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는 방법. 이건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이건 의사표시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 해제는 뭐냐면 이런 하자는 없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구속, 지켜야 하는 약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방법이 해제예요. 해제.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약간의 이제 감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해제예요. 해제.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 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부부가 함께 살다가 벗어나려면 뭐죠? 이혼하는 거. 이혼도 여러 가지겠어요. 혼인 의사가 예컨대 혼인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돼야 하잖아요. 그럼 의사표시가 성립이 안 되면 혼인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하지만 혼인이 유효하다가 나중에 이걸 깨고 싶다 그러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은 당사자 의사의 합의에 따른 경우 있지만 소송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다 의사표시와 관련된 겁니다. 구속력. 그러면 해제. 구속한다. 구속력을 벗어난다. 그러면 계약의 구속력을 깨뜨리는 행위는 중요하겠죠. 아무 때나 어떤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요하겠죠. 계약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건데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니면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고, 그거는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제 사유. 해제권인데 해제권은 어떤 일정한 해제 사유가 있어야겠죠. 아무 때나 인정을 할 수는 없겠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민법에는 해제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겁니다. 해제권.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유를 민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채무 불이행을 기초로 합니다. 야, 계약을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겠죠. 계약을 했어요. 대부분은 매매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대가관계 채무 이행을 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는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런 경우에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냐면 채무불이행. 저희가 앞에서 이혼부담할 때 이행불능, 기책사유가 있을 때 이행불능, 기책사유가 없을 때 이행불능, 그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 봤었죠. 그때 기책사유가 있는 채무자 기책사유로 채무불이행, 그 경우에 해제권이 부여된다고 했죠. 그래서 법에는 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근데 채무불이행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데 그 늦어진 거. 예컨대 돈을 주는 건데 제때 못 주는 거.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행불능. 이행 자체가 나중에도 곤란한 거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채무불이행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고, 이행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 해제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해제권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계약을 하게 되면 뭐 하죠? 계약서에 뭘 쓰죠? 시시콜콜. 당사자 합의한 내용 다 쓰면 됩니다. 계약에 반드시 들어간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보게 되면 필수적인 등기사항 아니면 선택적 등기사항이 있죠. 그래서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 등기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하는 거고, 선택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를 해야만이 당력이 있는 경우,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계약서라는 것은 필수적인 게 없어요. 필수적인 게 없어요. 그냥 당사자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 당사자는 너무 끈끈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계약 해제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런 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채무불이행을 누군가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보니까 해제가 없네? 그럼 해제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법의 의무 규정이나 그런 의미들. 계약서의 모든 걸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기초가 되는 게 민법에 기재가 되어 있다. 첫 강의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법에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나 불완전 이행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 당사자는 이 법정을 근거로 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해제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정 해제권. 법이 정한 해제권. 근데 실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실무를 하시게 되면 해제 사유가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고 다 들어가요. 대부분은 이행지체. 이행지체 조문이 여기 들어가요. 그대로. 다만 일부에 이제 배우던 뭐 채무와 관련해서 서면 이런 약간의 문구가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준 계약서에는. 그 경우에는 이 이행지 법조문이 아니라 이 규정이 적용될 겁니다. 법 우선적으로. 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법정 해제권을 쓰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왜냐면 좀 다르거든요. 똑같이 쓰면 상관이 없겠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해제권 발생하는데 이 해제권에 요건이 필요해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기억나시죠? 유치권. 점유에 관한 요건. 채권에 관한 요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다. 그러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해제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뭐냐? 이행최고.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그게 특징적입니다. 이행불능행위도 어떤 요건이 있을까? 이행지체와 비교를 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불완전 이행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행지체와 관련해서는 해제권 발생한다는 출제가 안 돼요. 이행지체의 경우에 법이 정한 요건이 무언지돼서 묻는 겁니다. 당연히 이행불능돼요. 그런데 이행불능은 이행지체나 그런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행불능은 좀 간단합니다. 불능은 이행지체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바로 이행지체가 있어서 바로 끝내지 말고 그래도 기회를 주자. 근데 이행불능은 기회 줄 필요가 없어요. 기회를 주더라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요건과 관련해서 특히 최고 문제와 관련됐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동시행관계 했을 때. 동시행관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이행지체를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 정한 해제권이에요. 그런데 계약은 정해진 게 없다고 했죠. 법정 해제권은 쓰지도 않아도 되겠죠.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나중에 보시면 이행지체와 관련해서 해제할 수 있다는 권리를 쓰는데 이행최고가 없이 한다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요. 법에는 이행최고를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쓰는 표준계약서는 최고 없이 한다는 표현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약정에. 근데 이 경우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이건 채무불이행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인데 매수인이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한 건축이기 때문에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그런 얘기죠. 일단 매매계약을 하는데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수인이 관청에 건축법,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 등 신청했는데 나중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약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의 당사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매매 계약과는 무관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할 간청의 허가, 그런 문제겠죠.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은 이렇게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수인이 남편이에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부인의 의견이 중요해요. 근데 부인이 미국 출장 갔어요. 근데 이걸 사고 싶어요. 일단은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금도 줘요. 대신에 이게 그래요. 출장에서 돌아온 와이프와 상의해서 와이프가 원치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약정 해제권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 주고 나서 실제로 매수인이 관할 간청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럼 시간이 지나겠죠.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약정 해제권 행사를 어떻게 하냐? 내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못 받았어. 그래서 나는 매매 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은 해제 효력에 따라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급해서.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그 계약금 돌려달라는 원상 회복에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똑같아요. 매매 계약을 2023년 6월 달에 했어요. 부인이 출장 갔다가 7월 26일 날 왔어요. 상의를 했죠. 상의를 했더니 와이프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매도인한테 통지를 하는 거죠. 와이프가 상의했는데 와이프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 몇 조 이 조항에 근거해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면 계약은 적법하게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게 약정 해제권이에요.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요거는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해를 표현해봤습니다. 이게 약정 해제권이에요. 해제권은 해제권인데 그 해제 사유가 당사자가 약정한 거다. 법정 해제권은 법이 정한 거다. 근데 법정 해제권 사유는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는. 다만 해제권 발생 사유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계약서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이행지체를 위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이 정할 때는 일정 기간 줘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권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해요. 이행지체가 있으면 매도인은 아니면 매수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씁니다. 당연히 약정이 우선하죠. 요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통의 경우는 해제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요. 서면을 해야 한다, 이메일로 해야 한다, 전화로 해야 한다, 카톡을 한다. 그렇게 어떤 방식이 없습니다. 즉 서면이나 구두로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정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법정 해제 사유의 일부의 요건들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고요. 약정 해제. 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계약에 따른 이행 의무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주고받은 게 있으면 무슨 문제다? 원상회복 의무의 문제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약정이나 해제는 특징이 뭐죠? 일방적인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동의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계약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행사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뭘로 보낸다? 내용 증명으로.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수령해야만이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약정의 계약서에는 이것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당사자는 일방의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제권이다. 이 조항만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연체 중인 경우가 많았겠죠. 그때는 코로나 시기 때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으니까. 근데 코로나 사태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겠죠. 차임이 연체되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면 계약 해지권이 있어요.
계약서에도 쓰겠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이라면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행사를 안 해요. 왜냐면 후속 임차인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인 또 난리예요. 코로나는 그냥 계약을 빨리 끝내주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 했겠죠. 왜냐면 장사는 안 되는데 계속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임차인의 가장 새 선택은 일단은 계약을 벗어나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텐데 못하고잖아요. 임대인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증금세 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럼 임차인은 계약을 계속 벗어나고 싶죠. 근데 벗어나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데 본인이 지금 임대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보게 되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채무 불이행했다는 건데 그 얘기는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 임대인은 무슨 의무죠? 임대차 목적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임대인이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없어요. 그럼 임차인은 계약관계에 벗어나고 싶어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법상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정 기간 문을 닫게 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못했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이제 해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해지가 정확하거든요.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정했던 겁니다. 근데 법이 정해져 없을 경우에는 행사를 못 하잖아요. 다만 간혹 가다가 착한 임대인이 있을 수 있겠죠. 임차인은 계속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휴, 알았어요. 당신도 어렵고 나도 어렵지만 당신 처지가 더 딱하니까 계약을 해지합시다. 이제 끝냅시다. 그거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법정 해제권이나 아니면 약정 해제권 행사한 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합치,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돼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뭐란다? 합의 해제. 이 또한 계약입니다. 합의 해제 계약에서. 그러니까 합의 해제가 어떤 경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합의 해제 계약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 때.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합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떤 여담이지만 임차인들, 특히 명동에 있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대형 유통업체의 직영점이에요. 아니면 대형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매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뭘 요구했어요? 임대인한테 찾아가서 계약 중간에 끝내주세요. 합의해제를 요청해요. 합의해제 동의. 왜냐하면 계약서에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코로나 사태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법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임대인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합의해제예요. 그러면 합의해제하는데 임대인이 안 해주죠. 코로나 사태. 딱 이유예요. 후속 임차인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명동에 다 공실이 많았잖아요. 지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꼼수가 뭐였냐면 임차인이 무조건 나가버려요. 압박을 하는 거였습니다. 합의해제를 하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대인과 심리적 압박하는데 굳이 그 응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 청약을 했을 때 승낙 의무가 있습니까? 합의해제도 계약이잖아요. 너 나가도 말도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 약한 사람은 또 합의해제를 해줍니다. 그걸 노린 거였죠. 심리적으로. 그게 합의해제의 의미입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있으면 그러면 합의해제도 계약이니까 별도로 써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 합의해서 해제했다는 계약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일지 아니면 몇 개월인지. 보통의 경우는 임대인이 양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 합의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합의 해제가 끝나게 되면 주고받은 거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문서화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합의 해제입니다. 이렇게 합의 해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 해제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해제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해제에서는 548조가 되게 중요해요. 해제, 이건 법정 해제겠죠. 기본적으로. 해제가 되면 계약 해제
계약 해제에 대해서 548조 계약 해제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 회복이 있다. 두 번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세 번째, 반환할 금전. 주고받은 거 있으면 원상 회복 의무 있으니까요. 근데 주고받는 거에 뭐가 있다? 금전의 경우에는 수령의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수령의 날로부터 이자를 플러스 시켜야 한다. 이게 부당이득의 반환범위거든요. 원래는 740조 이하에서는 선이냐 악이냐 다 달라요. 하지만 계약 해제 경우는 특칙으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칙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해제는 법정 해제를 전제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계약 관계를 벗어나는 방법에는 법정 해제도 있지만 약정 해제도 있고 합의 해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쟁점은 뭐냐면 특히 합의 해제의 경우에 1, 2, 3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만약에 이 합의 해제를 하면서 문서를 쓰면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 1, 2, 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약정 해제도 마찬가지고요. 약정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예를 들게 되면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된 경우, 그럼 보통에 없는 계약에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왜냐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좋은 계약은 아니거든요. 계약의 운명을 매수인의 관할 그 허가 신청에 운명을 맡기는 거죠. 대부분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붙여놓습니다. 거기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약정이 없을 때 1, 2, 3항이 적용이 될지. 따라서 시험은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됩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해제 사유, 해제권,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 이행 지체일 때, 이행 지체로 위한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을 때 그 요건들, 그와 관련해서 이행 최고, 동시 항변, 그다음에 이행 불능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행 최고가 필요한지. 그게 이제 출제 포인트 하나고요. 계약 해제했던 효과들, 원상 회복 의무, 제3자의 권리 침해할 때 제3자, 1항과 2항의 의미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정 해제, 합의 해제했을 때는 1, 2, 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부분. 그런 문제가 출제 포인트고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해제가 왜 워밍업 개념이면 개념을 아셔야 나중에 써먹습니다. 자, 계약 해제는 일회성이죠. 계속적 계약일 때는 해제라고 아니라 해지라고 합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은 동일하게 정합니다. 다만 해지는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 해지한다 했을 때 기존에 죽은 차임 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해제는 아니잖아요. 해제는 소급해서 주고받은 거 있으면 돌려준다. 매매대금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잖아요. 소유권 이전 계셨으면 등기 말소해 주잖아요. 근데 해지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 다르겠죠. 그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제를 배우고 나서 해제는 간단해요. 그리고 출제도 많이 안 돼요. 그래서 해제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제나 해지는 다르다. 용어 개념에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실무에 보게 되면 해지 개념을 정확히 구분돼서 임대차 계약 해제, 계약 종료에서 해제 그렇게 씁니다. 계약 종료와 해제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 자체가 혼동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 의의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효력을 상실시키면 벗어나는 거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다? 계약 해제입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해제입니다. 지금 비교할 게 뭐냐면 합의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계약 해제입니다. 근데 물론 합의 해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계약 해제하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계약을 해제한다.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도 나오죠? 일방적인 의사표시. 일방적인과 비교할 게 항상 합의 해제 구분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효력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합의 해제와 구별된다. 그죠? 그 해제는 매매 계약이 이때 했어요. 계약의 체결 시점이에요. 해제권이 해제를 이때 하게 되면
소급해서 이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에 있으면 서로 돌려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원상회복 의무죠.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거죠. 계약 해지일 때는 해지 이후에 효력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차임을 돌려줄 받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받은 차임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해지는 주로 계약속적 계약관계에서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기본 개념입니다. 출제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개념은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나중에 뭐 이제 언급도 잠깐 하겠지만 중요한데 시험 성격상 많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 해지가 이전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잖아요. 계약 해지가 법정 해제 사유라면 채무 불이행이 있겠죠. 채무 불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법정 해제권 행사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권도 발생하지만 뭐도 발생하죠? 손해배상. 그렇잖아요. 손해도 분명히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혼동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게 되면 손해배상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채무 불이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채무 불이행은 채무를 전제하는 건데 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계약의 효력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손해는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미 발생한 결과물이에요. 떡 나타 결과물. 손해라는 결과물은 안 없어지잖아요. 내가 받은 손해는 계약의 해제가 됐다도 남아있잖아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혼동해지는데 손해는 이미 발생. 교통사고,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 할 때 다친 거, 병원에 누워있는 거, 계약, 운수계약이겠죠. 운수계약을 소멸시켰다고 해서 다친 사람이 같이 안 다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친 사람은 계약의 운명에 상관없이 계속 병원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계속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개념. 자, 합의 해제. 최근 30회 이후에서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만 출제 안 됐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보시면 되겠죠. 근데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인트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조항 548조가 적용되는 여부가 가장 쟁점 중요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인트 두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 하면 해제권 유무에 불구하고 이 표현이 뭐죠? 보통 계약서 법정 해제권 있는지 아니면 약정 해제권 있는지 그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합의 해제 계약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해제권에 그래서 유무에 불구하고 법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에 고려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래서 합의하자면 항상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 제가 얘기했죠. 합의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언제부터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볼지. 그리고 기존에 주고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지. 또 임대인에게 어떻게 당사 합의 해제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상할지 그런 내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를 해주는 거죠. 무작정 합의 해제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이익이나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합의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548조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겠죠. 출제는. 548조 2항이 뭐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 회복 의무가 있는데 반환할 금전이라면 반환할 금전이 있는 경우는 수령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줘야 한다. 반환 범위에 대해서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48조 2항은 뭐다? 반환할 금전에 플러스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합의 해제에 따라서 반환할 금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자를 주려면 합의 해제할 때 그 합의 내용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보통의 합의를 한 경우는 이자까지 계산 안 씁니다. 그 얘기입니다. 합의 내용에 결정된다. 그 얘기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면,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줬어요. 매매대금을. 그러면 합의 해제했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느냐. 그거는 합의 내용이 있으면 그게 따른 거고 없으면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48조 2항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합의서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야 합의서의 내용에는 이자까지 안 주자면 548조 2항에 따르면 이자까지 주기로 돼 있어. 비록 약정서는 없지만 이 규정에 따라서 매도인은 나한테 돌려줘.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세도 없고 이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약적이 없는 이상 합의 해제를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할 의무는 없다. 중요하기 때문에 26, 29, 31, 32에 포인트가 여기에요. 이런 부분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알고 있더라도 이게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례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약하게 돼요. 상대방이 변경을 가요. 이거는 합의 해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청약과 승낙의 문제예요. 기본 문제예요. 제가 합의 해제니까 계약이다. 계약이면 청약과 승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 얘기예요. 청약에 대해요.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요. 승낙한 때는. 승낙은 그 오케이냐 아니냐 그 문제죠. 변경을 가하게 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원론적인 얘기죠. 합의 해제라서 달리 보는 게 아닙니다. 합의 해제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 문구 배웠지 않습니까? 계약의 성립에서 청약과 승낙에 대한 승립. 변경을 가한 승낙에서 새로운 청약을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을 보기 때문에 기존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다만 그 앞에 합의 해제라는 표현만 들어간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 해제라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합의 해제 또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기본적인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당연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혼동할 수 있겠죠.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합의 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합의 해제하면서 원상 회복에 관해서 어떤 정함이 없다면 그거는 경험칙상 이례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합의 해제를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원상 회복에 대해서 정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합의 해제가 성립되어 볼 수 있지. 어떤 경우냐면 서면으로 합의 해제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합의 해제는 서로 얘기만 오고 간 거예요. 만약에 서로 합의 해제가 됐으면 서면을 쓰면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이런 상황이면 합의 해제를 서로 요청했고 서로 뭔가 얘기를 계속 했는데 문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서 합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가 이루어졌다. 묵시적 합의 해제는 얘기죠. 청약과 승낙이 있었고 청약과 승낙에 따른 의사 합치가 비록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보니까 그래? 그럼 청약과 승낙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원상 회복에 관한 내용이 전혀 주고받은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례적이기 때문에 합의 해제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논의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합의 해제가 성립됐다고 어렵다가 나온 겁니다. 반드시 약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 해제는 묵시적으로 성립이 안 됐다. 그래서 합의 해제에 따른 효과는 없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실무에서도 주로 그래서 카톡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서 서면을 쓰라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면 명확하게 서면을 쓰시고 아니면 서면 쓰기 힘들다면 이렇게 조건에 있어서 합의 해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문자를 보내고 네 했다는 대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실무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명확히 합니다. 어떤 법률행위는.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 기일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공탁을 하였을 때 매수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매매계약은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합의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가 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러니까 합의 해제가 서면상 명시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매도인이 자신이 받은 계약금 중독을 공탁을 했어요. 그러자 매수인이 아무런 공탁금은 이의를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 받기는 받지만 이의를 유보합니다 하게 되면 다투는 거예요. 그런 건 합의해제가 아닙니다.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행했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걸 본다. 이런 게 이제 합의해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라 묵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표현 봤죠?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다. 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의사표시. 그게 법률행위입니다. 법률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다툼의 소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증거자를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했을 때는 묵시적인데 뭐 증거 서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인정된다. 자, 요거는 사안을 자체를 기억을 해주십시오. 32에 31에 추출됐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계약상 원칙상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 해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정 해제권 했을 때 이행지체 하려면 쌍무계약이면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얘가 매매나 임대차잖아요. 그렇죠. 이 계약상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이 이행과 관련해서 항상 연결된 게 뭐냐? 동시행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동시행변권은 뭘 개념 있죠? 적법하다.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적법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추가할 게 뭐냐면 이행지체가 되려면 동시행변권이 없어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즉 해제권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해서 동시에 한변권을 무력화시켜야만이 이행지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이행 제거 상대방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쌍무계약이니까 이행지체가 되려면 항상 동시행 한변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권을 발생하는 여부를 보려면 동시행 한변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행사할 수 있으면 이행지체에 따른 이행지체 문제가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동시행 한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상대방. 그러면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합의해제는 그게 아닙니다. 법정해제가 아니라 그냥 당사자 합의에서 계약에 따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합의 해제 자체는 그냥 의사회에서 이제 끝내겠다는 그 의사만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자, 요 부분은 좀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